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이광민입니다. 네. 어 8월 4 일, 지금 10시 3 분이 쪼끔 지나고 있네요. 야, 이 날씨가 쪼끔 더워지더니만 이제는 이 다시금 비의 뭐랄까요? 날씨로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 물론 지금 서울은 비가 오지는 않습니다만 어젯밤부터 비가 좀 내리기 시작했고, 이번 주에는 계속 비 예보가 있죠. 그리고 남부 지방에는 꽤나 많은 비가 내렸다 그래서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참 '대한민국 날씨가 변화무쌍하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예. '사계절이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뭔가 이렇게 어릴 적에는 많이 배웠던 것 같은데, 요즘 느낌은 이게 날씨가 이거는 뭐 이렇게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급격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변해 간다는 걸 느끼고, 특히나 '한국의 더위가 이 정도로 괴로운 수준이었나.'를 좀 새삼 느낍니다. 이게 아마 이 습기가 많기 때문인 거죠. 우리나라 더위는 이 찌는 더위이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나라보다 온도가 높지 않아도, 그렇게 높지 않아도 불쾌지수가 확 높아지는, 밖에만 쪼끔만 있어도 완전히 땀에 범벅이 되는 거죠. 그런 거라, 야 이게 우리나라에서 예전에는 그래도 여름에 바깥일을 하는 거 자체가 가능한 나라였을 텐데, 지금 같은 날씨면 진짜 '바깥에서 일하는 거 자체가 정말 너무 괴로운 수준이겠다.'라고 느껴서, 이게 한편으로는 이 이 기 기후 온난화라고 그러나요?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부분들이 같이 엮여 있는 건 아닌가. 기후 변화와 관련된 부분이 좀 이렇게 새삼스럽게 계속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더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잘 조절해 나가야 될지를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인사를 나누면서 시작을 한다면, 오영돈 님께서 맨 처음으로 저와 최초희 PD님 인사해 주셨고요. 그리고 윤희 님께서 두 번째로 인사해 주셨습니다. 해피투게더 님께서도 "원장님 비가 그쳐서 다행이네요."라고 해 주셨고요. 서부유 님께서는 "서울은 비가 그치고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드러났네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주하의 미한 채널 님께서도 인사해 주셨고, 바람결의 실려 님께서는 "글쎄 그러게요. 날씨가 너무 많이 바뀌니 이상해요. 날씨에 따라 기분이 싱숭생숭할 때도 있는데 선생님도 그러신가요? 제가 기후 영향을 기분에 받는 타입인가 해서요." 근데 이거 정상입니다. 예. 저도 날씨 때문에 영향받고, 지금 뭔가 제가 지금 평소보다 톤 다운된 느낌 느껴지시나요? 제가 의도적으로 약간 요즘은 톤 다운을 좀 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고요. 여름이다 보니까 이게 활기가 더 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 여름의 기운에 눌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진료 오시면 그렇게 무기력하고 막 기운 처진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예. 어쨌든 지금 중복까지 지났죠? 말복까지 지났나요? 말복이 지났나? 여튼 지금 중복은 지났죠. 그러니까 이렇게 더운 날일수록 원기보양이라 그러나요? 뭔가 이렇게 건강식을 일부러 더 챙겨 드시는 것도 이러한 여름철에 약간 건강 관리, 마음 관리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맛있는 걸 먹으면, 기운 나는 걸 먹으면 또 우리가 심적으로도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주하의 미안 채널님께서는 "날씨의 변화, 기후 온난화와 정신질환자 증가 추이 이런 연구는 없나요?" 하셨는데, 이거 실제로 있습니다. 이런 연구들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 가지고 이제 또 하나 변화가 그 초고령 사회잖아요. 이런 거의 영향이라든지 우리 사회가 가지는 대부분의 영역들이 이 정신질환과 관련된 거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물론 신체적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그 적응해 나가는 데 성공을 하면 그건 이제 우리가 타격감이 줄겠죠. 하지만 적응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정서적인 부분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후와 관련된 변화도, 날씨의 변화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정서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과거에는 이제 영국 같은 나라들, 예 예 비가 많이 내려서 해를 많이 보기 어려운 나라들, 그리고 이제 북반구여서 때로는 이제
하루 종일 거의 밤 시간대로 지속되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이 더 높아진다는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 가지고 이제 자살률의 추이라든지, 예, 그리고 조현병의 발생 추이가 좀 다르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있으니까요. 이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는 우리 몸의 상태의 영향도 많이 받지만 우리의 주변 환경, 날씨, 그리고 주변 사람들 다 영향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오늘도 그럭저럭 님께서도 네, 질문 주셨는데 내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인지와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인지 체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건 아마 그런 거겠죠. 오늘 주제가, 예, 그 뭐 일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건가에 대한 건데 그것과 연관해서 질문을 주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결국 내가 어떤 일을 포부를 가지고 했던, 아니면은 욕심을 가지고 했던, 혹은 용기를 가지고 했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주어져서 했든 간에 이게 내 마음대로 이렇게 일이 풀리지 않았을 때 '이게 내가 잘못한 건가?' 예. 혹은 이게 이 잘못된 결과가 나로 하여금 나의 자존감을 혹시라도 낮아지게 하는 건 아닐까? 혹은 '내가 자존감이 낮아져서 지금 이 일을 자신감 있게 못 헤어나가나?' 예. 약간 이런 영역들이 같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은 오늘 주제인, 예, 일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을 때의 마음가짐이라는 거를 가져온 이유도 저는 항상 그렇잖아요. 예. 제가 경험했기 때문이죠. 제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어 항상, 근데 이게 뭐냐면요. 내가 항상 익숙하고, 내가 항상 익숙하고 내가 잘하는 일이고, 예, 내가 경험도 풍부한 영역이라 그러면 일이 뭔가 이렇게 잘 안 풀리는 일이 잘 없죠. 왜냐면은 그만큼 나에게는 그거를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험치라든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전략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의 저의 전문적인 영역, 저 같은 경우라 그러면 아무래도 진료겠죠. 예. 진료는 제가 그래도 정신과 의사를 하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꾸준하게 뭐 밥벌이로 하고 있는 일이다 보니까 그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자신감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영역들에 있어서는 특히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방송 같은 거죠. 방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방송을 시작한 지 인제 한 한 4 년? 예. 제가 그때 말씀드렸나요? 맨 처음에 나갔던 게 5년 전에 생로병사의 비밀이거든요. 5년 전 생로병사의 비밀. 이거 뭐 본격적으로 그래도 방송을 그래도 한 달에 몇 번씩 하게 된 거는 이제 한 3년 정도가 안 되죠. 그러면은 저 역시도 아직까지 그 영역은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이 느낌이 든 거예요. '아,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예.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동치미를 나갔거든요. 동치미를 나갔는데 동치미란 곳을 제가 항상 나가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쪽에서도 이제 저를 필요로 해야 부르겠죠. 예, 부르시겠죠. 저의 어떤 주제가 저랑 잘 맞는다거나 저한테 기대하는 바가 있으니까 부르셨을 텐데 진짜 그 토크 하이에나들이거든요, 거기 계신 분들이. 진짜 치고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빈틈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틈이 생겨야지 말을 섞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말이 다닥다닥다닥다닥 다 붙어 있으니까 뭐 준비한 내용을 한 3분의 1 정도밖에 못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저 역시도 일단 그럴 때는 눈치가 보이면 안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일단은 내가 일을 내 마음대로 잘 안 풀린다고 느꼈을 때는 지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복귀할 필요는 있어요. '아, 내가 어쨌든 호기롭게 하겠다고 한 건데, 자신감 있게 시작을 한 건데 어디서 뭐가 꼬였을까?' 그리고 어디서 내 마음대로 안 풀리기 시작한 원인들이 있을까를 파악을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난주에, 예,
동치미 촬영을 마치고 난 다음에 '아 이 일이 내 맘 같지 않다.'라는 걸 느끼게 되면은 스스로 돌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제가 봐도 제가 준비된 분량만큼을 털어내지 못했고, 왜냐하면 기본적인 대본이 그래도 좀 있거든요. 기본적인 대본이 있는데 그거에 뭐 반도 소화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끼워 넣어야 되는데 끼어 들어가지 못한 거죠. 그럼 내가 왜 끼어 들어가지 못했을까? 예. 이게 상대방이 기회를 주지 않아서 그런 걸지, 왜냐면 근데 기회를 주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내가 적극적으로 들어가야죠. 혹은 그날따라 내가 뭐가 주눅이 든 게 있을지. 그렇게 생각을 해 보면은 그때 당시에 어떤 제 마음을 좀 돌이켜 봤을 때, 제가 평소에는 그 의상을 대부분 제가 준비를 해 가거든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근데 그날따라 작가님께서 "의상 준비해 드릴까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와인 아시죠? 예. 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렸죠. 부탁을 드렸는데 딱 갔더니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이제 꽃무늬 남방 같은 것들을 딱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근데 저도 제가 꽃무늬 남방을 입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료를 볼 때 꽃무늬 남방을 입고 진료를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밖에 나갈 때 꽃무늬 남방, 여러분들 저를 이렇게 여러 번 비욘디에서 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 색깔의 옷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꽃무늬 남방을 딱 준비해서 입었는데 뭔가 이렇게 멋있어 보여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오 좋다.' 하고 무대에 딱 올라갔는데 이거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좋다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이 옷이 나랑 나의 역할과 매칭이 되느냐에 있어서는 느낌이 다르지 않을까에 대한 순간이 녹화 직전에 머리 안을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이 옷이 나는 '괜찮네.'라고 입었는데 나는 여기서 해야 되는 역할이 일정 부분은 그래도 뭔가 조언을 해 드리고 정신과적인 측면에서, 정신의학적인 측면에서 그래도 전문적인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이 복장이 나한테 맞는 걸까?'에 대한 물음표가 머리 안에 팍 스쳐 지나가니까 주눅 드는 거죠. 이게 예전에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예전에 이런 적이 있어요. 제가 전공의 때 학회 발표를 하는, 학회 발표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학회를 참석을 한 거죠. 정신과 학회를 참석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복장이 그날따라 제가 왜 그걸 입었는지 약간 그냥 아마 좀 멋낸다고 그랬겠죠. 멋낸다고 약간 가죽이 좀 붙어 있는 코트를 입었어요. 가죽 코트 같은 걸 입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학회에 갈 만한 복장은 아니죠. 근데 제가 학회에 발표하러 가는 건 아니니까 그냥 참석하러 간 거였고, 그때는 이제 레지던트 때니까 호기롭죠. 근데 학회를 열심히 듣다 보니까 어 뭔가 이렇게 궁금한 게 생기는 거예요, 발표하신 분한테.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학회장에서 이제 질문하러 딱 나가서 마이크를 딱 잡고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제 머리 안을 탁 스치고 지나가는 게 '나 오늘 복장이 교수님들 보시기에 혹시라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예. 전공의가 무슨 학회를 오는데 저런 복장을 입고 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어떡하지에 대한 생각이 순간 머리 안을 스쳐가는데 머리 안이 하얘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음. 제가 만약에 모든 걸 다 준비해서 갔다 그러면 그런 복장으로 안 갔겠죠. 예. 하지만 뭔가 예상치 않았던 돌발 변수가 발생했을 때 우린 순간 당황해 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순간 남들의 시선을 필요 이상으로 의식해 버리는 순간, 예, 우리는 주눅 들죠. 그러면 우리가 조심스러워져요. 그럼 뒤로 빠지는 거예요. 제가 동치미 때 방송을 저른 이유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뛰어들지 못한 이유도 뭔가 그런 부분들, 이게 뭔가 시선을 느낀 거겠죠. 아니나 다를까 방송이 끝나고 나니까 같이 그 방송 평소에 항상 같이 해 주셨던, 예, 최홍민 선생님이 저한테 툭툭 치면서 오늘 밥벌이 좀 했냐?" 그러시는데 제가 순간 "아이 죄송합니다." 예. 그분 저 이제 좀 많이 챙겨 주시거든요. 저를 많이 챙겨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괜찮아." 이렇게 해 주시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돌이켜 보는 거예요, 스스로를. 그건 필요해요. 근데 다만 이게 땅굴을 파면 안 돼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나 이렇게 못했는데 어떡하지? 다음부터 다시는 나 안 불러주는 건 아닐까? 뭐 이게 평생 나한테 흑역사로 남아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내가 방송에서 이렇게 이광수 선생님 막상 불렀는데 별로라더라는 소문 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거를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스스로를 갉아먹는 것밖에는 안 돼요. 다만 그냥 내가 나를 위해서 필요한 복기만 하는 거죠. 이건 나를 수정하기 위해. 나를 수정하기. 뭐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날의 컨디션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내가 그 전날 혹시라도 무리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혹은 내가 욕심을 너무 부리진 않았을까?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같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이제 그다음번에 스탠스들을 조절을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예 내가 할 일들을 지속해 나가기 위한 목적이지 나 스스로를 갉아먹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내 일이 풀리지 않을 때는 결국에는 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돌아봐야 돼요. 내가 왜 이런 영역들을 영향을 받았는지. 결국에는 내가 무언가 내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게 나의 실제 실력의 문제인 건지. 예.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실력을 키우든지 아니면 내가 욕심을 줄이든지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욕심을 가지는 건 나쁘지 않거든요. 예. 근데 그 욕심이 너무 과하면 예. 나한테 온 여러 가지의 가능성 있는 기회들을 나의 그 당시의 능력 부족으로 미래의 기회를 놓쳐 버리게 되는 하나의 근거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내가 큰 역할을 맡더라도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게 좋죠. 운에 따라서 한순간에 팡 튀어 올라간 사람은 결국에는 고꾸라져요. 결국에는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거든요. 일이라는 것과 나의 능력이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면서 차근차근 앞으로 가야 되는데 나 스스로가 어느 순간 그 어떤 일시적인 성공이나 혹은 나의 욕심에 의해서 일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 버릴 때 이때는 어느 순간 내가 밑바닥이 드러나요. 제가 저 스스로한테 염려하는 것도 항상 그거거든요.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돌아보는 거죠. '나는 지금 나에게 어떤 경험치를 집어넣고 있을까?' 혹은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건 지식인에 들어가니까요. '나의 머리 안에 어떤 지식을 지금 집어넣고 있을까?' 끄집어내기만 하면 언젠간 고갈돼요. 그러면 내가 새로운 경험들을 하면서 나의 어떤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력을 늘려가든지 아니면 제가 이렇게 제3에게 제3 자를 통한 이게 책이죠, 대표적인 게. 책이나 영상물들. 예. 예 제3 자의 어떤 지식을 제 걸로 습득을 하든지 이걸로 내가 사용하는 만큼 채워 넣어야지만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지속 가능해지겠죠. 저도 한순간 흥했다가 금방 사라지기 싫거든요. 가늘고 길 가늘고 길게 간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저도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지 예 그냥 한순간에 요행에 따라 가지고 저 스스로를 그냥 뻥 틔운 다음에 훅 사그라지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은 거죠. 물론 그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한순간에 물 들어올 때 열심히 노져서 '은퇴해야지.' 예 라고 인생을 설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사람마다 가치관은 다르니까요. 예. 근데 저는 그래요. 저는 한순간에 흥해서 거기서 노를 열심히 저어서 땡길 만큼 땡긴 다음에 그다음에 '내가 그냥 조용히 즐기면서 살겠다.'는 어 정신과 의사로서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던지는 메시지가 안 맞잖아요. 예. 저는 이렇게 뭔가 꾸역꾸역 한 발짝 한 발짝 따박따박 앞으로 가는 얘기를 항상 여러 가지 강연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야 인생 한 방입니다. 예. 기회가 왔을 때 열심히 그 기회를 뽑을 만큼 뽑아서
그다음에 "나머지 여생은 편안하게 사시죠." 이거가 가능한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몇 명이나 있겠냐고요. 0.1%도 안 될걸요? 그럼 그거를 지향하면서 살 수는 없다는 거죠. 물론 그런 거를 경험할 수 있는 특수 직군이나 그런 기회가 온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최대한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끌어낸 다음에 '나는 편안하게 살란다.' 할지 모르겠으나 그거는 그만큼의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인생의 성장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또 돌아보는 거는 이런 거죠. 내 주변의 사람들. 내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땐 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내가 그 무언가를 할 땐 너무 내가 그 무언가를 하려고 막 의욕을 앞세우고 있을 땐 내 주변 사람에게 자극을 받아서일 수도 있고 그 누군가에게 끌려서일 수도 있죠. 이건 뭐 약간의 가스라이팅의 영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혹은 내가 그 누구보다 좀 잘 보이고 싶어 하는 그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우월감을 만들고 싶은 혹은 내가 어떤 성취도를 끄집어 올려 가지고 내가 약간 으스대고 싶은 예. 혹은 내가 자격지심에 내가 자격지심에 '내가 이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올려야 된다.'는 이것도 일종의 욕심이죠. 자격지심도 욕심이에요. 그거에 내가 지금 쓸데없는 무리를 하고 있지 않는지도 봐야 돼요. 이거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이게 순수하게 나의 판단과 나의 결정과 나의 능력과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내가 그 무언가들을 하려고 했다가 잘 안 됐을 때는 남만 돌아보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결국 주변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아 내가 지금 이런 사람에 의해서 내가 너무 고양됐든 아니면 주눅이 들었든 혹은 가스라이팅이 됐든 혹은 그 기세에 눌렸든 어 제가 뭐 이거 동치미 예고편이 되면 안 되는데 피디님이 싫어하실래나? 아니 근데 이건 뭐 홍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동치미 요번에 제가 촬영할 때 이거 스포일러는 아니겠지? 이 정도는 괜찮을 거예요. 제가 요번에 동치미 촬영을 할 때 그 KBS 아나운서이셨던 이금희 아나운서님께서 그 강연 2 부 그러니까 방송 후반부에 강연을 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몇 가지 느낀 게 있는데 거기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토크 하이에나 분들이잖아요. 제가 봐도 강연을 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한마디만 이금희 선생님이 딱 이야기를 하면은 막 와르르르 몰려들어 가지고 서로서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뭘 느꼈냐 하면은 이금희 선생 같은 경우에는 워낙 아침마당부터 라디오 DJ부터 여러 가지 방송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대하셨을 테니 그 상황에서 본인께서 하셔야 되는 이야기를 정말 차분하게 상대방의 이야기들을 어 충분히 들어 주실 만큼 들어 주시다가 내 이야기에서 쪼끔 더 해야 되는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본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강연을 끌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만 하더라도 강연을 정말 많이 하지만 강연을 할 때 이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기는 하지만 그거를 문장까지 그대로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충분히 들은 다음에 상대방이 한 말을 그대로 그 문구를 인용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라는 식으로 하는데 그 얘기가 약간 축약됐거나 요약된 내용이 아니라 그 문장을 그대로 사용하세요. 기억력이 엄청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장을 쓰면서 설명을 해 주시니까 확 와닿아요. 확 와닿아요. 그래서 어 뭐라 그럴까? 저도 이거는 엄청난 경험이죠. '아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구나. 저렇게 사람과의 대화를 끌고 가실 수 있구나. 강연을 하실 수 있구나.'
사람의 이야기를 그렇게 끄집어내실 수 있구나. 네, 이거는 뭐 말도 못하는 경험에 바탕을 둔 실력이시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쫓아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를 곁에서 지켜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큰 영광이죠. 예. 이 정도는 동치미에서도 이해해 주겠죠? 스포일러라고 얘기 안 하시겠지? 여러분들 이야기 좀 그래도 좀 같이 나눠 볼까요? 야 차차차차차차차. 약간 그래도. 음. 오늘은 제가 제 이야기를 좀 많이 한 셈이네요. 음. 아. 라일락 향기님께서는 일이 안 풀릴 때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스스로를 몰아붙이는데 이게 제 성격인가요? 아니면 바꿀 수 있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돌아보셔야죠. 이게 내 욕심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일을 잘 못했다 하더라도 이 내가 일을 잘 못했다라는 자책이 그다음에 일을 하려고 하는 나에게 방해가 되려고 한다면 빨리 털어내셔야 돼요. 빨리 털어내셔야 돼요. 이거는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그런 거죠 그냥. '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은 안 됐지만 요거는 내가 잘했어. 이거는 어차피 나 아니면 못하는 거야. 이런 식이죠. 왜냐면 이게 내가 자책을 하기 시작할 때 그게 너무 과도해 버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뒤로 빠져요. '아 나 못하겠어. 아 나 안 할래. 내가 왜 굳이?' 이 또 다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회피하게끔 만들거든요. 그거는 경계해야 돼요. 제가 뭐 방송을 말아먹은 건 아니죠. 제가 막 어떻게 그 정도도 안 돼요. 저한테 기대하는 게 별로 없는데요. 말아먹을 정도까지는 못 돼요. 그냥 제가 제 성에 안 차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나 스스로를 복귀해 본다는 거는 그거를 수정해서 그다음번에 기회가 왔을 때는 예 비슷한 실수나 비슷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한 거지 내가 뒤로 빠지기 위한 건 아니에요. 혹은 '아 이건 내 탓이 아니야.'라고 남의 탓으로 돌려버리는 건 나쁘진 않아요. 네. '아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왜 하필이면 작가가 그때 그런 옷을 준비해 놨대?' 혹은 '아 그분이 말이 너무 많으셔 가지고 내가 도저히 끼어들 수가 없겠더라. 이거 어쩔 수가 없어.' 털어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야지 내가 앞으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아 다음에 기회가 또 오면 그때 또 열심히 하자.' 네. 이렇게 가시는 게 스스로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세요. 네. 우리가 마음이 다소 주눅이 들고 때로는 쪼끔 억울할 때도 있고 이럴 수 있을진 모르지만 거기에 매몰되지는 말자고요. 우리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반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지기 위해서 반성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유인님께서는 시애틀 한번 놀러 갔는데 비가 오고 우중충한 날씨가 너무 싫더라고요. 시애틀도 항상 그러나요? 근데 유인님께서 계신 덴버가 워낙 그 날씨가 좋은 곳이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춥기는 하지만, 춥기는 하지만요. 네. 어 아보카도 바나나 주스님께서는 "선생님 남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눈치를 많이 봐요. 이런 것도 성격을 바꿀 수 있나요?"라고 하셨는데 어 말씀드린 적이 과거에도 있긴 합니다만 제가 MBTI에서 극강의 I거든요. 저는 극강의 I입니다. 극강의 I. 저희 가족은 다 알아요. 제가 얼마만큼 사람들을 대하기를 힘들어하고 불편해하고 그리고 눈치를 많이 보는지. 네. 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 대외적으로 정말 E인 사람들이 자기 사람들한테 못하는 경우. 집에 사는 가족들한테만 좀 이렇게 막 틱틱거리고 가족들한테만 좀 이렇게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밝게 안 하고 가족들하고 있을 때는 항상 이렇게 뒤로 빠져 있고 이런 분들은
기본 성향은 I신 거예요. 사회적으로 E인 척하는 거죠. E의 역할을 혹은 해야만 하거나.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케이스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회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 가족한테서도 쪼끔은 사회적인 역할을 좀 섞어 하려고 하는 거죠. 네. 이게 가족을 그냥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대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가족 안에서도 이게 사회적인 역할의 자기로 쪼끔 그 영역을 섞었을 때 이제 가족들한테도 좀 배려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이거는 연습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부딪혀야 돼요. 맷집이 좀 생기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남들이 나를 싫어해도 뭐 '내가 내 역할 열심히 하면 그거 신경 안 써도 괜찮아.' 예. 그리고 막상 그렇게 남들이 나를 싫어해도 나한테 피해되는 거 없더만.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리고 아이 뭐 내가 하고 내가 하려는 일이 뭐 나만을 위한 일인가. 그리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약간 그 뻔뻔함 있죠. 넉살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얼굴에 철판을 깐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굳은 쌀이에요. 우리가 일정 부분은 그 굳은 쌀이 있어야 예 사회적으로 쪼금은 더 불편한 할 수 있는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어요. 뭐랑 비슷하냐 하면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는 매운 거 못 먹잖아요. 쪼끔만 매워도 못 먹잖아요, 매워서. 예. 뭐 신라면은 고사하고 뭐 그보다 아래 단계에 있는 뭐 안성탕면 같은 것도 어릴 때는 매워서 못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게 왜 그래요? 우리 혀가 거기에 대해 가지고 매운 걸 자꾸 먹다 보니까 이 일정 부분의 내성이 생긴 거예요. 어린 시절에 목욕탕을 가면 욕조에 들어가는 게 무엇보다 곤욕이 엄청 뜨겁잖아요. 예. 그리고 어릴 때는 그 어른들 들어가서 뭐 "시원하다." 이러면서 막 이러고 뜨거운 물에 들어가 있는 거 이해도 안 가고 어린애들은 발만 쪼끔만 담궈 있어도 그 발이 뻘겋게 변하죠. 왜냐하면 피부가 그런 온도를 견딜 수 있을 정도의 내성이 생겨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도 그래요. 우리 마음도 그래요. 맨 처음에는 주변 눈치도 엄청 보이고 남들이 싫어하는 것 같고 내가 계속 거기에 대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안에서 막 부글부글부글 힘들죠. 근데 내가 그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 나가다 보면 이때는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경험치예요. 내가 일단은 그 상황들을 계속 버텨나가면서 헤쳐나가다 보면 우리 입맛이 매운 거를 견딜 수 있고 우리 피부가 뜨거운 좀 이렇게 아주 뜨거운 물은 아니지만 어찌 됐건 간에 뜨거운 물을 견뎌낼 수 있듯이 예 우리 어떤 마음 상태가 그런 남들의 시선이나 이런 거를 그때부터는 그냥 뭐 별 대수롭지 않게 받아낼 수 있다. 그럼 그때부터는 앞으로 나아가기가 좀 더 수월해지는 거죠. 이건 무조건 연습이에요. 여기서 뒤로 빠져버리면 이건 절대로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매운 걸 잘 못 먹는 아이가 평생 매운 걸 안 먹는다고 생각해 봐요. 성인이 되면 매운 걸 먹을 수 있겠어요? 못 먹어요. 예. 맵지만 계속 먹다 보니까 그다음에는 어느 순간 점점 그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뒤로 빠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어. 유인님께서는 "저는 일이 잘 안 풀릴 때 '다음 일은 좀 더 잘 될 거야.' 하면서 체면을 걸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튀어나간대. 앞으로 꾸준하게 나아갈 수가 있으니까요. 네.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한 복귀는 할 수 있지만 그게 갉아먹도록 하면 안 돼요. '아 그래도 다음번에는 내가 이런 부분들 좀 수정해서 더 잘할 수 있어.' 음. '아 다음번에는 내가 이번 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좀 더 치고 나가야지.' '내가 이럴 때는 쪼끔 욕심을 줄여야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거죠. 동그란 인생님께서는 "밤에 생각이 많아지고 꿈에서도 생각나거나 퇴근해서도 일 걱정이 드는데 일과 삶을 분리할 수 있을까요?"라고 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제가 과거에 입원 환자를 보고 있을 때는 예 어
환자는 계속 저의 환자로 제가 주치의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근데 그 환자가 되게 상태가 안 좋아요. 예. 그러면은 퇴근하고 난 다음에도 머리 안으로 계속 그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외래 진료를 주로 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퇴근하고 난 다음에는 진료에 대한 걱정을 안 해도 되죠. 예. 왜냐하면 저한테는 이제 예 뭐 주기적으로 오시는 분이지 제가 그분을 지금 입원시켜 가지고는 뭐 밤에도 뭔가를 케어를 하고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예 그런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에 대한 걱정을 할 때는 이 일을 내가 직장 밖에서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냐, 내가 맡아야 되는 역할이냐 이런 것들이 좀 있겠죠.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퇴근한 이후에도 하고 하는 일들이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네. 글을 쓴다거나 방송 준비를 한다거나 예 강연 준비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예 제가 집에서도 지금 신경을 써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저의 아주 코어적인 역할? 중심적인 역할이라기보다는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역할들이죠. 내가 근데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는 내가 일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에 대한 욕심을 일정 부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내 삶을 앞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퇴근해서도 일 걱정을 한다는 거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너무 압도돼서 번아웃으로 갈 위험이 있다 그러면 네 그때는 강력하게 차단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게 휴가예요. 그럴 때 중요한 게 휴가예요. 혹은 평일에는 힘들다 하더라도 왜냐면 평일에는 그다음 날 바로 또 일을 시작해야 되니까 우리가 모드 체인지라는 게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일하는 모드였다가 완전히 일에서 벗어나서 나의 일상생활에 대한 모드로 바꾸었다가 다시 일의 모드로 넘어가는 게 이게 바로바로 체인지가 빨리빨리 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그렇진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진료 열심히 보고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저랑 좀 편한 사람들하고 만나 가지고 식사를 하려 그러면은 이 진료 모드에서 그냥 일상의 이광민 모드로 넘어오는데 시간이 꽤 걸려요.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식당 와 가지고는 막 이렇게 다소 평소답지 그러니까 편안한 말투로 말을 잘 하지 못하면 '아 쟤 그러니까 그냥 일에서 벗어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애야.'라고 다들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린 그 시간이 걸려요. 그렇다 그러면은 아예 우리가 일에서 나 스스로를 일정 부분 분리시키기 위해서는 휴가를 따로 내는 게 오히려 나아요. 혹은 주말에 '아 이번 주말은 혹은 이번 토요일은 혹은 이번 일요일은 내가 그냥 일에서 신경 쓰지 말자. 그냥 혹은 딴 데로 훌쩍 떠나자.' 약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고덕동 그라시오 님께서도 "저도 이 주제 너무 공감되어서 나왔어요. 제 성격이 너무 소심한 것 같아요. 좀 더 단단해질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거랑 거의 동일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맷집이 좀 필요해요. 경험치라는 게 필요하고 굳은 살이 좀 박혀야 되는 거죠. 음. 어 미니리 님께서는 "일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을 때 저는 일단 멈춰 서서 잠시 쉰 다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기도 해요. 가끔은 그게 잘 먹히기도 하더라고요." 그쵸.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초심으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릴 때 제가 그래도 정신과 진료에 있어서는 그래도 제가 자신감은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한 번은 이래요. 저한테 이제 뜨문뜨문 오시는 분이 항상 꾸준하게 안 오세요. 뜨문뜨문 그냥 오세요. 뜨문뜨문 오시는데 뜨문뜨문 오시다 보니까 제가 이분에 대한 성향 파악이 이 지속성이 좀 떨어져요. 근데 이분이 항상 올 때마다 뭔가 저한테 뭔가 해답을 바라시는데 제가 부채도사는 아니잖아요. 예. 제가 무슨 사주쟁이도 아니고요. 제가 한 번 딱 봐 가지고 모든 걸 다 파악해 가지고 솔루션을 드리진 못하거든요. 그리고 진료 시간이 엄청 긴 것도 아니고요. 예. 그러면은 일정한 시간 내에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하고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말씀하시는 게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예.
그리고 어 그분이 이미 뭐 반 이상은 결정을 내고 오셔서 저한테 이제 본인이 결정한 거에 대한 호응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나중에 알았어요. 그때 당시엔 제가 깨닫지 못하고. 예. 근데 이제 자꾸 뭔가 이렇게 본인이 결정한 거에 대한 거를 저한테 자꾸 확인받으시려고 하니까 근데 그 결정이 제가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럼 제가 뭐 그렇게 하세요. 뭐 잘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나도.' 예. 결론은 그냥 '잘 모르겠다.'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저도 찝찝하게 뭐가 남아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이제 나중에 저희 병원으로 컴플레인을 하신 거예요. 선생님한테 그래도 뭔가 조언을 듣고 싶고 뭐 이런 도움을 받고 싶어서 갔는데 "너무 무책임하신 것 같다." 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고민을 해 보는 거죠. '이분이 원했던 거는 그냥 본인에 대한 호응이었나 보다. 근데 그분이 내가 뭐가 불편했나 보구나.' 그리고 예전 같으면은 쪼금은 더 이야기를 들어 드리면서 "아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라고 쪼금 더 부드럽게 던질 수도 있는 거를 '내가 좀 너무 딱 칼같이 끊었나?' 이런 생각들을 스스로 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도 '내가 혹시라도 진료에 대한 자신감이 너무 많아서 어느 순간 내가 진료의 초심을 잃었나?' 이런 걸 돌아보는 거죠. 네. 그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느낌? 미니리 님이 말씀 주신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냥 제가 경험했던 걸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유인 님께서 예 다음 방송은 좀 더 잘하실 거예요. 그냥 털어 버리세요. 항상 그렇죠. 예 항상 그렇습니다. 식탐 많은 콩물 여왕 님께서는 예 "뭔가 스타일이 바뀌신 것 같아요. 멋있으세요." 하셨는데 그런가요? 제가 오늘은 제가 괜찮나요? 아마 좀 어두운 색 옷을 오랜만에 좀 입고 와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예. 고독동 그라시오 님께서는 저를 응원해 주시는 메시지도 주셨고요. 예. "그때의 마음을 알려주셔서 많이 도움이 되어요. 저희도 다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네. 네 공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김재민 님께서는 "가끔 힘든 시기를 보내면 우울한 마음이 드는지 이게 병인지 아니면 그냥 힘든 시기인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일반인이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혼자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네. 우리가 내가 정말 힘겨운 시간을 견뎌내고 있어서 내 마음이 어떻게 보면은 눌리는 건지 아니면은 어 내가 충분히 지금 이 상황들은 잘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내 마음에 병이 있어서 나를 밑으로 끌어당기는 건지를 확인하려면 예 제일 중요한 거는 가까운 주변 사람들한테 확인을 하셔야 돼요. 즉 내가 처해 있는 이 힘든 상황이 객관적으로도 힘든 상황인 건지에 대한 걸 확인하는 거죠. 그럴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야 너 그거 진짜 힘든 거야. 나 같아도 그거 못 견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건 환경 영향이에요. 반면에 "아 그래도 너가 쪼끔만 더 힘을 냈으면 좋겠어. 평소에 너답지 않아." 이렇다면 이거는 '내 마음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를 보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경우고요. 그리고 설령 우리가 너무 힘든 시기에 내가 정서적으로 눌리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 역시도 진료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는 정신과를 내가 꼭 무슨 어떤 병이 있어서 내가 심각한 병이 있어서 정신과를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힘든 상황을 더 헤쳐나가기 위해서 치료가 필요한 거죠. 대표적인 경우가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가 있으면 당연히 우리는 힘들어요.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증상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 상황에서 정신과 진료가 필요한 거는 그 트라우마 상황을 잘 헤쳐나가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의 어떤 상황 때문에 그게 환경으로 인한 게 됐든 아니면 내 안에서 기인을 하는 거든 예 이런 부분 때문에 나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느낀다면 그래도 그거를 진료를 통해 가지고 확인해 보시는 거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까운 주변 사람들한테 확인하시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음. 어 그쵸. 더블유 님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전을 위한 복기나 방성은 필요해도 자책은 하지 말아야겠죠." 이렇게 이야기하셨고요. 네.
민희리 님께서는 "동치미는 누가 봐도 껴들기 힘들어 보여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이게 방송이 편집이 잘 돼서 그렇지 정말 방송을 보면은 야 이게 정말 이 전장터가 따로 없어요. 근데 그게 재밌기도 해요. 그게 재밌기도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다양한 사람들 특히 이건 방송계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의 특성에 대해서 저 많이 배우게 되고요. 또 김용옥 선생님 지금 동침이 나오시거든요. 예. 그분께서 이렇게 중간중간 툭툭 던져주는 멘트 예 또 이용렬 개그맨 이용렬 선생님도 나오시는데 그 뭐랄까 사회적인 이렇게 인생의 경륜이 있으신 분들이 툭툭 던져주는 이야기들이 그게 또 제가 바라보지 못했던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영역을 좀 이렇게 배울 수 있게 해 줘서 그래서 사실은 제가 힘들지만 제 옷이 아니라고 때로는 느껴지지만 예 동침이 나가는 것도 약간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하고 배우기 위한 것도 같이 있어요. 네. 음. 땅콩 인형님께서는 저를 응원해 주시면서 "선생님 예 되게 훌륭하신 것 같다."고 표현해 주셨는데 뭐 훌륭한 건 아닙니다만 예 누군가는 작가님이 꽃무늬 난방을 준 것을 원망할 텐데 선생님은 그때 나의 마음가짐을 돌이켜 보네요. 예. "배우고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근데 제가 맨 처음에 딱 입었을 때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딱 입자마자 '이거 뭐야?' 이랬으면은 그냥 제가 가져온 제가 그냥 입은 옷으로 갈게요."든 "다른 걸로 좀 바꿔 주세요."든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저도 딱 입으니까 뭔가 이렇게 '내가 이런 옷 입어도 꽤 어울리네.'라는 이것도 욕심이죠. 이것도 욕심입니다. 욕심. 네. 어 그리고 선생님 주아의 미안 채널님은 "선생님 운도 실력이다."라는 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는데 이거는 이겁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경험치 이건 경험치예요. 경험치도 포함돼요. 경험치와 능력 이거는 타고나는 것도 있고 내가 키운 것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경험치가 있어야지 또 키워지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있는 상황에서 기회가 왔을 때 물 수 있는 게 운이에요. 기회라는 거는 내가 원한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다만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기회가 오더라도 물지 못하죠. 근데 이건 있어요. 한 번 온 기회가 다시는 안 오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온 기회가 언젠간 다시 와요. 제가 너무 진짜 개인적인 이야기 많이 하는데 제가 그 기업 강연을 요즘은 많이 나가는 편이거든요 예전보다는. 예전보다는. 네. 어 그리고 기업 강연이 그 안에 네트워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강연 평가가 좋으면 그게 이렇게 파급 효과를 내면서 이제 인근에 있는 다른 기업에서도 저한테 강연 요청이 들어오시는데 근데 한 번은 이런 거죠. 제가 욕심을 좀 부리긴 했어요. 왜냐하면 그날 강연이 이미 2 개가 잡혀 있는 상황인데 어 요번에 그 일론 머스크랑 같이 이렇게 예 큰 수주 받으신 큰 대한민국의 그 가족 같은 회사 있잖아요. 그 큰 퍼런색 회사에서 저한테 강연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뭐 팀장 이상급이어서 꽤 강연 주제도 뭐 좋았고 하는데 날짜가 보니까 겹쳐요. 근데 다행히 강연의 빈 맨 마지막 시간이어서 이미 강연 2 개를 하고 세 번째를 안 넣었어야 되는데 제가 욕심을 낸 거죠. 이거 욕심이죠. 이거 욕심이에요. 100% 욕심이에요. 왜냐면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기업이잖아요. 거기서 하는 강연인데 그리고 거기는 이제 뭐 한 번 잘 되면 그다음에 계속 되겠다라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일정이 이날은 좀 무리일 것 같습니다라고 고사를 했어야 되는데 무리해서 한 거죠. 당연히 어떻게 됐어요? 깨졌죠. 깨졌어요. 예 그러니까 깨졌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잘 못했어요, 제가 봐도. 왜냐면 제가 너무 피곤한 데다가 하다 보니까 예 이게 이 뭐랄까 이 강연도 에너지거든요. 제가 에너지가 있어야지 에너지를 이렇게 서로 교감을 하는데 제가 에너지가 이미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면서도 '아 이거는 내가 욕심냈구나.' 하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다음에 강연이 연결이 안 되죠, 거기서. 그리고 난 다음에 스스로 돌아보는 거예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데 그렇다 그래서 제가 계속 열심히 이렇게 계속 활동 그게 언제 얘기냐면은 작년인가 작년 초인가 그렇거든요. 좀 시간이 지났죠. 근데 그다음에 제가 더 뭐 여러 가지 강연들을 하고 있거든요. 뭐 방송도 그렇지만. 그러면은 제가 어찌 됐건 제가 뒤로 빠지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은 그러면 또 불러 주시겠죠. 왜냐하면은 이 회사에서도 이제 저에 대한 평가를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그러니까 업데이트 시키는 거예요.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업데이트 시키더라고요. 과거에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강연에 대한 평가에서 그다음의 평가에 대한 거를 이렇게 수정을 해 나가면서 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비용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기회를 내가 한 번 놓쳤다고 해서 그게 끝은 결코 아니에요. 내가 그다음부터 뒤로 빠져버리면 끝이에요. 근데 내가 그 다른 기회들 그만큼의 기회는 아니라 하더라도 작은 기회들을 계속 그래도 쌓아 놓고 있으면 큰 기회는 언젠가 다시 와요. 그러니까 운도 실력이다라는 말은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설령 내가 기회를 놓쳐 버렸다 하더라도 또 다른 기회를 잡기 위해서 내가 꾸준하게 실력을 키워나간다. 경험을 키워나간다.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유니님께서 동일한 이야기를 해 주셨네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는 말이 있죠. 그냥 열심히 준비하는 중입니다. 예. 나무와 달님께서는 복귀와 반성을 해야 되는데 자책을 하면서 계속 땅굴을 파게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이 많은 경험들이 스스로를 더 단단해지게 하는 경험이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책을 많이 읽다 보면 그런 마음이 넓어지게 될까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 경우는 책이 아니에요. 맷집이라는 건 내가 상상만 해 가지고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기타를 배운다고 쳐요. 예. 기타를 코드로만 이렇게 머리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이러면서 스트로크 이렇게 치고 하면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돼요? 안 돼요. 기본적으로 계속 내가 끊임없이 실제로 쳐 봐야 돼요. 손가락이 막 굳은 살이 생기고 부르트고 갈라지고 손목도 아프고 이래 봐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단단해져요. 물론 그러면서 중간중간 뭐 유튜브든 뭐 혹은 뭐 다큐멘터리든 때로는 연애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요즘 뭐 연애 프로그램 많잖아요. 그런 걸로 간접 경험하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책도 도움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딪혀야 돼요. 우리가 부딪혀야 됩니다. 야식 못 먹지 님께서는 "일을 할 때 협력 또는 상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조율해 가면서 일이 잘 풀리게 하면 좋을까요?" 이건 관계의 문제여서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에 대해 가지고 개의치 않는다. 나는 양육강식이다. 이거는 타고나야 돼요. 이건 타고나요. 이거 함부로 쫓아하면 안 됩니다. 이건 타고나야 돼요. 약간의 그 사이코패스적인 성향? 사이코패스는 아니에요. 사이코패스적인 성향도 있어야 돼요. 남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런 사람이라 그러면 내가 처음부터 막 세게 치고 나가도 돼요. 그건 본인 성향이 그런 거 어떡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다소의 손해와 희생과 불편감이나 억울함을 감수하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비력이라고 얘기하죠.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처럼 유비력이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쪼끔 손해 볼 수 있는 그것도 능력이에요. 왜냐하면은 내가 다소 손해를 보는 걸 감수한다는 거는 내가 다소의 희생을 감수한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타격감이 별로 없어져요. 그게 아니라 나는 이건 절대로 이건 내가 쟁취해야 돼. 근데 누군가한테 내가 뺏겼어요. 예. 누군가가 방해했어요. 그럼 나는 거기서 이렇게 좌절해요. 나의 기준점 여기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일정 부분은 네 내가 일정 부분 양보하지 뭐.
근데 그 양보한다 그래 가지고 나한테 기회가 없어지는 건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요즘 많이 돌아보고 있거든요, 저 스스로 그런 부분들은. '내가 너무 호구인가? 약간 내가 너무 퍼주나? 내가 너무 사람들을 잘 믿나?' 예. 근데 '그래 뭐 그래도' 그래도 그렇다고 해 가지고 제가 망한다거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너진다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나의 생각만큼이 아니라 하더라도 나의 생각만큼이 아니라도 '아 그래도 이거는 내가 감수해야 될 영역인 것 같다.'라고 받아들이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오히려 관계적인 측면은 쪼끔 수월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내가 상대방을 내 방향대로 억지로 끌어당기려고 그러면 상대방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되면 다행이지만. 이제 그런 여지를 좀 남겨 두는 거죠. 음악 수첩의 한 페이지 님께서는 뭘까요? 조명에 따라 색감이 달라 보이기도 하고 막상 촬영 장소에서는 의사 선생님으로서의 정체성이 자동적으로 떠오르면서 절제하신 것 아닐까요? 네네네. 맞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옷에 따라 내 마음가짐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예민한 관찰력이 무의식적으로 순간적으로 작동하면서 상황 분석을 하게 되던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나를 돌아볼 때 선생님처럼 해 볼게요. 불필요한 스트레스 받지 않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래도 제 개인적인 이야기들 항상 좀 말씀드리는 게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근데 그거를 또 나의 경험, 각자의 경험과 또 이렇게 대조해 가면서 비교해 가면서 또 혹은 그것과 연관된 경험을 떠올리면서 그래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좀 바라볼 수 있고 우리를 다독일 수 있다 그러면 감사한 거죠. 네. 아. 서브이님께서는 "어떤 정신과 선생님은 모든 죄책감은 필요 없다고 자책만 안 해도 수많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자책하느라 불행하게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라고 하는데 이건 있죠. 근데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자책을 해야 될 사람들은 막상 또 안 해요. 참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제가 요즘 이 범죄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제 역할들이 쪼끔 늘어서 이제 사건 의뢰라는 유튜브에서 제가 쪼끔 이렇게 작은 역할을 하나 맡게 돼서 거기서 이제 뭐 범죄 관련된 혹은 이 형사님들이 수사한 이야기들을 쭉 듣는데 죄책감을 가져야 될 사람들은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죄책감을 굳이 가지지 않아도 될 분들은 죄책감을 너무 가지고 이게 약간 아이러니한 거죠. 아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시간이 어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질문이 생각보다 많으셨어요. 예. 어. 네. 한 분만 하트님 60대 후반 아버지께서 요즘 감정 기복이 심하시고 갑자기 자주 화를 내시거나 우울해 보이시는 증상이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같이 계신 어머니가 아버지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시기도 해서 정신과에 모시고 갔는데 우울증 검사에서는 평균이 나오셨어요. 약물 처방도 받으셨는데 아버지는 약부작용 걱정하시고 이 정도면 60대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는 듯 해서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약도 잘 안 드시는 것 같아요."라고 하셨는데 이렇습니다. 이 60대 후반 영역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상당히 취약한 연령입니다 정서적으로. 왜냐하면은 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가 인생 곡선이 더블 곡선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 올라갔다가 쭉 서서히 떨어지면서 인생을 마무리하면 됐는데 중간에 한 번 더 올라가야 돼요. 이 100세 시대로 바뀌면서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한 준비가 잘 안 돼 있으면 일시적으로 스스로에 대한 갈등으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잘 견뎌내시는 게 필요해요. 그다음에 내 삶의 의미나 역할이나 이런 부분을 찾으려고 애를 쓰셔야 되는데 내가 과거에 영광이 있으면은 새로운 역할을 잡는 거 자체가 더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이 숙제는 아버지 본인이 푸셔야 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때로는 내가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나 혹은 욕심이나 혹은 과거의 나랑 자꾸 비교하는 측면이 나를 바닥으로 끌어당긴다면 그때는 가벼운 수준입니다.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가벼운 수준의 약물 치료가 그래도 내가 지금 나로 하여금 나를 계속 바닥으로 끌어당기는 그 에너지를 쪼끔 이렇게 헤쳐내는 데 좀 이렇게 털어내는 데 도움은 되실 순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병의 치료가 뭐 물론 일정 부분은 그런 요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역할 변화에 따르는 적응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거를 좀 가족들도 옆에서 좀 도와주시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건 아버지께서 본인 스스로 그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좀 의지를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좀 인생 상담을 할 수 있는 동료 선배님들을 찾아보려고 하시는 것도 좋겠다는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는 건 너무 안타깝죠. 안타까우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11시 4 분이 됐네요. 피디님을 제가 너무 붙잡고 있어서. 항상 이렇게 뭐 이렇게 많은 분들 와 주시고 오늘처럼 이렇게 많은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확실하게 무거운 주제보다는 좀 이렇게 가벼운 주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데는 더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좀 가볍지만 또 우리 삶에 필요한 주제를 가지고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침 10 시에 또 뵙겠습니다. 정신과 의사 이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